박도윤이 미국에서 귀국하는 날이었다. 평창동 대저택 전체가 들썩이며 분주했다.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는 아침 6시부터 청소를 시작했고 정원사는 정원의 나뭇잎 하나하나를 반짝거리게 닦았다. 주방에서는 박도윤이 가장 좋아하는 신선로를 끓이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우디 계열의 향이 뿌려져 있었다. 나는 우아한 연푸른색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쪽을 찐 채 거실에서 꼬박 3시간을 서서 기다렸다. 마침내 문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그를 맞으러 나갔다. 문이 열리고 박도윤이 문 앞에 서 있었다. 3년 전보다 조금 마른 듯 했지만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잘생긴 모습이었다. 짙은 회색의 맞춤 정장을 입은 그의 눈매에는 깊은 냉정함과 거리감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다른 사람이, 한 여자가 들려 있었다. 그 여자는 강렬한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웨이브진 머리를 어깨에 늘어뜨리고 있었다. 이목구비는 화려하고 도발적이었으며 온몸에서는 나는 매우 고귀하다는 아우라가 풍겨나왔다. 그녀는 박도윤의 팔짱을 끼고 마치 생선을 훔친 고양이처럼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박도윤은 나를 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 평온했다. 서아야, 들어가서 얘기하자. 나는 길을 비켜주었다. 그들이 거실로 들어섰다. 박도윤은 그 여자의 손을 놓지 않았고 심지어 아주 자연스럽게 그녀를 상석에 앉혔다. 3년 전 그 자리는 내 자리였다.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차를 내왔다. 이 광경을 본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박도윤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이쪽은 윤소희 씨,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했어. 그는 잠시 멈췄다가 한마디 덧붙였다. 혼인신고도 마쳤고. 윤소희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숨김없는 의기양양함이 가득했다. 언니,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언니, 누가 그녀의 언니란 말인가?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들을 쳐다보고 서 있었다. 박도윤은 계약서를 읊는 듯 평온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서아야, 이번에 돌아온 건 집안의 역할을 재분배하고 싶어서야. 당신이 지난 몇 년간 국내에서 집안을 잘 관리해줬으니 앞으로도 안살림을 계속 맡아줘.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관리하는 거지. 소희는 능력이 뛰어나 미국에서 내 사업을 많이 도와줬거든. 앞으로는 바깥 일을 맡아서 나를 따라 각종 모임이나 비즈니스 활동에 참석할 거야. 그는 나를 보며 물었다.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 남편이 3년간 미국에 나가 있다가 합법적인 아내를 데려와서는 나에게는 집안일을 맡기고 저 여자와 함께 외출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이 처사에 대해 평가해달라고? 윤소희가 옆에서 말을 거들었다. 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집안일에 관여할 생각은 없어요. 저는 그냥 도윤 씨 따라서 모임에 참석하고 파티나 연회 같은 곳에 가는 것뿐이에요. 이런 자리는 언니가 좀 불편해하실 수도 있으니 저한테 맡기시면 돼요. 그녀가 언니가 좀 불편해하실 수도 있다고 말할 때 그녀의 눈초리에는 온통 경멸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박도윤을 쳐다보며 물었다. 당신들 합법적으로 결혼했다고 했지. 아, 가신들, 그럼 미국에서 혼인신고할 때 저 한서아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은 해봤어? 박도윤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서아야, 갑작스러운 일이라 충격이 크겠지만 나와 소희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야. 당신이 좀 더 너그러웠으면 좋겠어. 집에서 조용히 사모님으로 지내. 절대 손해보게 하지는 않을 테니. 윤소희도 거들었다. 맞아요, 언니. 제가 언니의 지위를 위협하지는 않을 거예요. 언니가 본처고 저는 그냥 도윤 씨의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이니까요. 그녀가 본처라는 두 글자를 말할 때 그 어조는 마치 자비를 베푸는 듯했다. 나는 웃었다. 정말로 웃음이 나왔다. 지난 세월 나는 박씨 집안에서 할 만큼 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안을 돌보고 박도윤을 대신해 국내의 여러 인맥을 관리했다. 세강 인터내셔널의 국내 인맥은 모두 내 손으로 구축한 것이었다. 나는 그저 잘 해내면 그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그가 내게 준 답은 이것이었다. 나는 찻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차는 이미 식어 있었다. 찻잔을 내려놓고 한복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전화는 한 번 울리자마자 연결되었다. 저편에서 공손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무장 헬기 한 대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저택 옥상에 착륙시키고요. 전화기 저편에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네, 아가씨. 20분 내로 도착시키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고개를 들자 박도윤의 얼굴이 변해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방금 뭐라고 했어? 무슨 헬기? 윤소희도 잠시 멍하니 있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언니, 충격이 너무 크셨나 봐요. 무슨 헬기 타령이에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나?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고 몸을 돌려 위층으로 올라갔다. 헬기에 타기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했다. 등 뒤에서 박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아야, 거기서.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가 다시 한번 소리쳤다. 한서아. 나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나는 이 남자에게 그가 대체 누구를 건드렸는지 알려줘야 했다. 옷을 갈아입고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거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박도윤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폭풍전야의 하늘처럼 어두웠다. 윤소희는 그의 옆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의 미소는 이미 사라지고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고 있었다.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들은 모두 주방 입구에 숨어서 이쪽을 엿보고 있었다. 나는 검은색 작업복에 군화를 신고 머리는 대충 낮게 묶은 차림이었다. 온몸에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기세가 뿜어져 나왔다. 윤소희는 내 옷차림을 보고 입꼬리를 실룩이며 말했다. 언니, 그렇게 입고 전쟁이라도 가시게요? 나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박도윤 앞으로 곧장 걸어갔다. 박도윤이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매우 복잡했다. 서아야, 아까 헬기 얘기는 무슨 뜻이야? 대체 무슨 속셈이지? 글자 그대로의 뜻이야. 박도윤은 분노를 억누르려는 듯 심호흡을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나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 예전에 그가 이렇게 나를 쳐다볼 때면 압박감을 느꼈지만 지금은 그저 우스울 뿐이었다. 한서아, 내가 좋게 말할 때 들어. 나한테 짜증 부리지 마. 소희 일은 이미 설명했잖아. 우리는 법적 부부야. 불만이 있으면 나랑 대화로 풀어. 이런 유치한 방식으로 나를 위협하지 말고. 대화?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와서 나더러 첩이 되라는데 이게 대화야? 윤소희가 옆에서 끼어들었다. 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제가 언제 첩이 되라고 했다고. 나는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그녀를 정면으로 쳐다봤다. 언니 소리가 입에 붙었나 보네? 나는 한씨고 너는 윤씨야. 너랑 안 친해. 입 다물어. 너한테 말한 거 아니니까. 윤소희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박도윤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서아야, 태도 좀 조심해. 소희는 뭐?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내 남편의 합법적인 아내? 박도윤, 네가 미국에서 저 여자랑 혼인신고를 했다면 국내에서 나랑 한 혼인신고는 뭐가 되는 거지? 변호사 불러서 물어볼까? 중혼죄로 한국에서 몇 년형을 받는지 박도윤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다. 한서아, 내가 널 못 건드릴 것 같아? 해봐. 거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졌다. 박도윤은 나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서 분노가 터져나올 것 같았다. 좋아. 그렇게 얼굴을 붉히고 싶다면 나도 더는 봐주지 않겠어. 한서아, 네가 박씨 집안에서 지낸 몇 년 동안 내 밥 먹고 내 돈 쓰고
내 집에서 살았어. 나 박도윤이 너한테 못해준 거 없어. 그런데 내가 고작 여자 하나 더 들였다고 이렇게 난리를 쳐? 이게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해? 그 말을 듣고 나는 웃음이 터질 뻔했다. 내가 네 밥을 먹고 네 돈을 썼다고? 박도윤, 네가 미국에 나가 있던 3년 동안 세강 인터내셔널의 국내 사업을 누가 지탱해줬지? 네 어머니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누가 간호했어? 너희 박씨 집안의 지저분한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줬는데? 이제 와서 내가 네 돈을 썼다고? 박도윤은 내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윤소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고 억울하다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도윤 씨, 그냥 제가 먼저 갈게요. 저 때문에 부부싸움 하시는 건 보고 싶지 않아요. 박도윤은 즉시 말했다. 갈 필요 없어. 당신은 내 합법적인 아내야. 여기 있을 권리가 있어. 그는 나를 향해 말했다. 한서아, 마지막으로 말할게. 앞으로 당신은 안살림을 맡고 소희는 바깥 일을 맡아서 날 따라다닐 거야. 각자 맡은 일을 하고 서로 간섭하지 마. 동의하면 지난 일은 묻지 않겠어. 생활 수준도 그대로 유지해 줄 거고,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동의하지 않으면 나가라는 뜻이었다.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쩔 건데? 나랑 이혼해서 재산 절반이라도 나눠주게? 박도윤이 비웃었다. 꿈도 크군. 우린 혼전 계약서 썼어. 넌 내 돈 한 푼도 못 가져가. 아, 그럼 내가 빈손으로 나간다면? 그럼 빈손으로 나가. 나 박도윤은 너 하나 없어도 아쉬울 거 없어. 옆에 있던 윤소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나는 이 한 쌍의 남녀를 보며 분노도 슬픔도 아닌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박도윤, 질문 하나 할게. 나랑 결혼하기 전에 내 배경에 대해 조사해 본 적 있어? 평범한 집안 출신 여자에 대해 뭘 조사할 게 있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와 결혼할 때 나는 가짜 신분을 사용했다. 한성 방산그룹의 상속녀가 시집을 갈 때는 진짜 신분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 규칙이었다. 박도윤은 그가 평범한 여자와 결혼했다고 생각했기에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가 나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왜? 뭐 숨겨진 신분이라도 있어? 어느 나라 공주라도 되시나? 윤소희도 따라 웃었다. 언니, 설마 자기가 어느 재벌가 따님이라고 말하려는 건 아니죠? 그런 스토리는 드라마에서나 봤는데. 나는 웃었다. 박도윤, 잘 들어. 내 성은 한, 이름은 한서아. 대한민국 3대 방위산업체인 한성 방산그룹이 우리 집안이야. 박도윤의 표정이 굳었다. 윤소희의 웃음소리가 목에 걸렸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 할아버지는 한원산, 한성 방산의 창업주이시고 아버지는 한정국, 현 회장님이시지. 어머니 임화영은 한성방산의 재무총괄이사. 나는 한씨 집안의 유일한 딸이자 한성방산의 법적 상속인이야. 나는 점점 하얗게 질려가는 박도윤의 얼굴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네가 나랑 결혼할 때 아버지는 반대하셨어. 내가 당신이 마음에 든다고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했지. 이제 내 마음이 바뀌었어. 박도윤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윤소희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애써 버티고 있었다. 거짓말이겠죠? 당신이 한씨 집안 아가씨라면 어떻게 박씨 집안에 와서 이런 수모를 겪겠어요? 말했잖아. 내가 그를 마음에 들어 했었다고. 이젠 아니지만. 창밖에서 갑자기 거대한 굉음이 들려왔다. 모두가 창밖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무장 헬기 3대가 멀리서 날아오고 있었다. 거대한 프로펠러가 공기를 휘젓자 창문 유리가 진동했다. 헬기들은 도심 상공에서 대형을 이루며 천천히 박씨 저택 방향으로 날아왔다. 윤소희가 비명을 지르며 소파에서 튀어올라 박도윤의 등 뒤로 숨었다.
박도윤은 창밖의 헬기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다시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내 비행기가 도착했네. 나는 몸을 돌려 문 쪽으로 걸어갔다. 등 뒤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박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아야, 잠깐만. 나는 기다리지 않았다. 문을 열고 정원으로 걸어나갔다. 세 대의 무장 헬기가 이미 저택 상공에 멈춰서 있었다. 거대한 바람에 정원의 꽃들이 모두 쓰러졌다. 그중 한 대가 잔디밭에 착륙했고 문이 열리자 검은색 전투복을 입은 네 사람이 뛰어내려 일제히 나에게 경례했다. 선두에 있던 사람이 말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모시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가자. 내가 헬기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등 뒤에서 박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서아, 거기서.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가 다시 소리쳤다. 서아야,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해. 나는 계속 걸었다. 윤소희의 목소리도 날카롭게 들려왔다. 저 여자 가면 안 돼요. 저 여자가 가면 박씨 집안은 어떻게 해요? 헬기 문 앞에 다다른 나는 몸을 돌렸다. 박도윤은 저택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두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윤소희는 그의 등 뒤에 숨어 반쯤 고개를 내밀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말했다. 박도윤, 나더러 안살림을 맡으라고 했지? 오늘 내가 보여줄게. 나 한서아는 단 한 번도 안살림만 하는 여자였던 적이 없어. 나는 몸을 돌려 헬기에 올라탔다. 문이 닫히고 헬기는 천천히 이륙했다. 창문을 통해 잔디밭에 서서 고개를 들고 나를 올려다보는 박도윤이 보였다. 그의 얼굴 표정은 분노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경악에서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을 것이다. 헬기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갔고 박씨 저택은 점점 더 작아졌다. 내가 3년간 살았던 그곳을 보며 내 마음에는 한치의 미련도 없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아버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딸아, 어서 오너라. 박씨 집안일은 아비가 처리하마. 나는 한 글자로 답장했다. 네. 헬기가 한씨 가문의 저택, 헬기장에 착륙했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둑해지고 있었다. 한씨 저택은 서울 북쪽 산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부지만 해도 300만 평에 달했다. 헬기장만 세 곳이었다. 저택 주위는 높은 담장과 촘촘한 감시 카메라로 둘러싸여 있었고 문 앞에는 경비원이 아닌 총을 든 사설 경호팀이 서 있었다. 헬기에서 내리자 아버지 한정국이 헬기장 옆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아버지는 올해 58이셨고 짙은 회색의 기품 있는 정장을 입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계셨다. 온몸에서 결단력 있는 기세가 풍겨나왔다. 그의 뒤에는 어머니 임화영과 나의 두 오빠, 한서진과 한서준이 서 있었다. 큰오빠 한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돌아왔으면 됐다. 그 박씨 집안놈, 내가 조만간 끝장내 버릴 거야. 둘째, 오빠 한서준이 말했다. 형이 나설 것까지도 없어. 내가 이미 그쪽 화물 다 묶어놨으니까. 아버지는 손을 들어 두 아들의 말을 막으셨다. 일단 들어가서 밥부터 먹자. 가족은 저택 본관으로 들어갔다. 식당의 긴 테이블에는 이미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오른쪽에, 어머니는 왼쪽에 앉았고 두 오빠는 맞은편에 앉았다. 식사를 하던 중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셨다. 방금 박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었다. 뭐라고 하던가요? 오해라고 하더군. 너랑 얘기하고 싶다고. 나는 비웃었다. 오해요?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와 놓고 오해라고요? 어머니 임화영은 화가 나서 테이블을 쳤다. 내가 처음부터 그놈이랑 결혼하는 거 반대했잖니. 내가 뭐라고 했어. 박씨 집안 같은 졸부 출신들은 뼛속까지 사람을 무시한다고. 넌 듣지도 않더니만. 큰오빠가 말했다. 엄마, 그만하세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소용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죠. 둘째, 오빠가 나를 보며 물었다. 서아야, 네 생각은 어때? 나는 갈비 한 조각을 집어 천천히 먹고 나서 말했다. 박씨 집안의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한번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다. 좋다. 어떻게 할 생각이냐? 첫째, 세강 인터내셔널의 국내 모든 협력 관계를 끊을 거예요. 한성방산 산하에 37개의 계열사가 있는데 전부 박씨 집안과의 거래를 중단시키세요. 큰오빠가 말했다. 문제없어. 내일 바로 공문 보내지. 둘째, 세강 인터내셔널의 미주 사업은 주로 우리 집안의 유통망에 의존하고 있어요. 둘째, 오빠. 오빠네 선단이 그쪽 화물 운송해주고 있죠? 둘째, 오빠가 말했다. 응, 다음 달에도 한 차례 운송하기로 되어 있어. 중단하세요. 중단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협력하는 모든 해운사에 통보하세요. 박씨 집안 화물을 운송하는 자는 한씨 집안에 맞서는 것이라고요. 둘째, 오빠가 웃었다. 이거 아주 독한 수인데. 셋째, 박도윤의 국내 인맥 절반 이상은 제가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박씨 집안 편에 설 건지 한씨 집안 편에 설 건지 선택하라고 할 거예요. 아버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내 딸이 역시 나를 닮았군. 어머니가 물으셨다. 그럼 박도윤과는 언제 이혼할 거니? 서두를 필요 없어요. 이혼은 너무 쉽게 끝나는 거예요. 먼저 그놈이 모든 것을 잃는 맛을 보게 해야죠. 식사를 마치고 내 방으로 돌아왔다. 방은 3년 전 모습 그대로였다. 분홍색 벽지, 흰색 가구, 침대 위에는 인형들이 가득했다. 이곳은 내가 18살 이전까지 쓰던 방이었다. 3년 전 박도윤과 결혼할 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휴대폰이 또 진동했다. 박도윤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서아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하자. 응?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가 또 메시지를 보냈다. 소위 일은 설명할 수 있어. 나한테 기회를 줘. 나는 여전히 답장하지 않았다. 세 번째 메시지가 왔다. 한서아, 대체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그냥 가버리는 게 우리 3년 부부의 정에 대한 예의야? 이 메시지를 보고 나는 웃었다. 3년 부부의 정? 그가 미국에서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할 때 부부의 정을 생각했을까? 그 여자를 집에 데려와 나를 첩으로 만들려 할 때 부부의 정을 생각했을까? 나는 그를 바로 차단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으니 박도윤의 목소리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뚜렷한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서아야, 차단하지 마. 정말 할 말이 있어. 누구세요? 서아야, 이러지 마. 우리 3년 동안 부부였잖아. 난 정말 널 사랑했었어. 사랑했었다고? 그럼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왔을 때 그 사랑은 어디 있었는데? 박도윤은 침묵했다. 나는 말을 이었다. 박도윤, 3일의 시간을 주지. 3일 안에 그 여자와의 더러운 관계를 전부 정리하고 내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 그렇지 않으면 네 박씨 집안을 재개해서 사라지게 만들겠어. 전화기 저편에서 박도윤이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서아야, 내 말 좀 들어봐. 소희가 내 아이를 가졌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아이, 그에게 아이가 있었다. 윤소희를 데려온 이유가 그것이었구나. 씨를 잉태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침대에 던지고 창가로 걸어갔다. 칠흑 같은 밤하늘을 보며 마음속 무언가가 산산조각 났다.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다. 완전히 마음이 떠나버린 느낌이었다. 나는 그가 적어도 나에게 한 가닥의 진심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제 와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웃기는 이야기였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큰오빠에게 전화했다. 오빠, 계획 앞당겨. 내일 아침 세강 인터내셔널 주가가 하한가를 치솟기는 봐야겠어. 알았다. 그리고 주 변호사님 좀 연결해줘. 내일 이혼 문제 상의해야겠어.
문제 없어. 전화를 끊고 나는 창가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산에서 불어오는 밤바람에 소나무와 풀내음이 섞여 있었다. 너무나도 익숙한 냄새였다. 어릴 적부터 맡아온 집의 냄새였다. 3년 전, 나는 한 남자를 위해 이곳을 떠났다. 이제 나는 돌아왔다. 다시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7시, 나는 휴대폰 벨소리에 잠이 깼다. 알람이 아니라 박도윤의 어머니, 나의 전 시어머니인 박 여사에게서 온 전화였다. 전화를 받자 저편에서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서아, 네가 미쳤구나? 세강 인터내셔널의 모든 거래를 중단시켰다며? 제정신이야? 나는 눈을 비비며 느긋하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 아니죠. 전 시어머님. 박 여사는 화가 나서 목소리가 떨렸다. 누가 내 전 시어머니야. 아직 이혼도 안 했잖아. 당장 거래 복구시켜. 안 그러면 너랑 끝장 볼 줄 알아. 끝장을 보자고요? 좋아요. 기다릴게요. 한서아, 네가 뭔데 그래? 고작 한씨 집안 딸 아니야? 한씨 집안이 아무리 대단해도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면 안 되지. 괴롭혔는데요. 어쩌라고요? 박 여사는 내 말에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몇 초간 침묵한 후 갑자기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서아야, 어미가 네가 속상한 거 다 안다. 도윤이가 철이 없어서 그래. 걔랑 똑같이 굴지 마. 어미가 이미 혼내줬어. 그 윤소희라는 애랑 정리하기로 약속했어. 돌아오렴. 응? 정리하기로 약속했다고요? 그럼 윤소희 뱃속의 아이는 어떡하고요? 지우라고요? 박 여사는 침묵했다.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박 씨 집안은 그 아이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윤소희가 아들을 임신했고 사람 시켜서 확인까지 했죠. 박 여사가 우물쭈물하며 말했다. 서아야, 어미가 남아 선호 사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너도 알다시피 도윤이는 외아들이잖니. 박 씨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가 필요해. 닥치세요. 박 여사는 내 고함에 잠시 멈칫했다. 3년 전 제가 박 씨 집안에 시집 왔을 때 저를 친딸처럼 대하겠다고 하셨죠. 저는 믿었어요. 어머님이 아파서 입원하셨을 때 제가 한 달 동안 밤낮으로 간호했어요. 어머님 생신 때는 이 도시에서 가장 화려한 파티를 열어드렸고요. 밖에서 도박하다 빚진 8억 원도 제가 대신 갚아드렸어요. 제가 어머님께 어떻게 했는지 마음속으로 잘 아시잖아요. 박 여사는 말이 없었다. 나는 말을 이었다. 그런데 어머님은요? 아들이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왔는데 말리기는커녕 편을 드셨죠.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박도윤이 미국에서 윤소희랑 혼인신고한 거 어머님은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계속 저를 속이셨던 거고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서아야, 어미도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럼 이제 저도 어쩔 수 없네요. 한성방산의 모든 사업은 오늘부로 박 씨 집안과의 협력을 영구히 중단합니다. 아드님이랑 알아서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박도윤이었다. 받지 않았다. 그가 또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그는 17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한 통도 받지 않았다. 18번째 전화는 내 비서인 김 비서에게서 온 것이었다. 김 비서는 내가 박 씨 집안에 있을 때 쓰던 개인 비서였고 집을 나오기 전에 그도 함께 데리고 나왔다. 대표님, 세강 인터내셔널 주식이 개장하자마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각종 언론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세강 인터내셔널, 의문의 세력으로부터 공격받아 재벌가 분쟁 연루 의혹입니다. 언론은 계속 떠들게도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좋아. 네. 그리고 박도윤 씨가 사방에 사람을 보내 대표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만나시겠습니까? 안 만나. 누구든 박도윤 편을 드는 사람은 바로 블랙리스트에 올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일어나 씻고 아침을 먹으러 내려갔다. 아버지는 이미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다.
내가 내려오는 것을 보시더니 신문을 건네주셨다. 일면 머리 기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네가 한 짓이냐? 나는 제목을 보았다. 한성방산, 세강 인터내셔널과 모든 협력 중단. 세강 주가 폭락. 네, 잘했다. 하지만 세강을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다음 길을 생각해야지. 알고 있어요. 박도윤이 제 앞에 직접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만들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한번 쳐다보셨다. 그리고 나서는 용서해 줄 거냐? 아니요.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한 다음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할 거예요. 아버지가 웃으셨다. 역시 내 딸답군.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는 차를 몰아 시내 중심으로 향했다. 한 사람을 만나야 했다. 주 변호사. 한씨 집안의 전담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 주 변호사의 사무실은 시내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 있었고 한층 전체가 그의 법무법인이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주 변호사는 이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상황을 대략 설명했다. 주 변호사는 이야기를 다 듣고 안경을 고쳤었다. 한 대표님, 이 사건은 간단합니다. 박도윤 씨가 미국에서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한 것은 중혼에 해당하며 국내에서는 무효입니다. 대표님의 혼인관계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중혼을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은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빈손으로 나가게 해야 해요.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분의 혼전계약서는 제가 신분을 숨긴 상태에서 체결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는 한성방산의 상속인이고 이 혼전계약서는 저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주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일리가 있네요. 자료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박 씨 집안을 충분히 괴롭힌 다음에 이혼을 제기할 거예요. 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서 둘째 오빠의 전화를 받았다. 서아야, 박도윤이 우리 집 앞에 와서 너를 만나겠다고 하고 있어. 경호팀이 맡고 있는데 그냥 문 앞에서 무릎 꿇고 있네. 무릎 꿇고 있다고? 응, 30분째 그러고 있어. 돌아와서 한번 볼래? 계속 꿇으라고 해. 전화를 끊고 나는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갔다. 상업지구를 지날 때 길가의 대형 스크린에서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아나운서가 말했다. 세강 인터내셔널의 주가가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시가총액 3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세강의 박도윤 대표 개인의 혼인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대형 스크린을 보며 웃었다.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내가 한씨 저택에 돌아왔을 때 멀리서 박도윤이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 보호대도 없이 꿇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검은색 마이바흐가 서 있었고 운전기사는 차 옆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박도윤은 내 차가 오는 것을 보고 눈이 빛나며 힘겹게 일어서려 했다. 나는 차를 멈추지 않았다. 내 차는 그의 곁을 쌩하고 지나가며 튄 흙탕물을 그의 몸에 뿌렸다. 경비원이 대문을 열었고 내 차는 그대로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백미러로 박도윤이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입을 벌리고 말을 잇지 못하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저택에 들어와 차를 세우고 본관으로 들어갔다. 어머니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계셨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다. 박도윤이 밖에서 무릎 꿇고 있더구나. 네, 봤어요. 만나볼 생각은 없고 계속 꿇으라고 하세요. 지칠 때까지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다. 서아야, 어미가 그놈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하면 남들이 험담할까봐 걱정이다. 무슨 험담이요? 나 한서아가 악독하다고? 권력을 남용한다고? 엄마, 그가 미국에서 다른 여자랑 혼인신고할 때는 남들 험담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셨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찻잔을 들고 천천히 차를 마셨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나가보니 박 여사가 경호팀과 멱살을 잡고 소리 지르며 싸우고 있었다. 박 여사는 붉은색 밍크 코트를 입고 개목걸이처럼 굵은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허리에 손을 얹고 경호팀장의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세강 인터내셔널 회장 사모님이야. 감히 나를 막아?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너희들 다 잘리는 거 몰라? 경호팀장은 무표정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이곳은 사유지입니다. 한 아가씨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박 여사는 화가 나서 얼굴이 보랏빛이 되었다. 그녀는 목청을 높여 소리쳤다. 한서아, 너 당장 나와. 한서아, 나는 문 앞으로 걸어가. 쇠창살 문 너머로 그녀를 보았다. 오셨네요. 전 시어머님. 박 여사는 나를 보자마자 즉시 표정을 바꿨다. 그녀는 억지로 눈물 2방울을 짜내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서아야, 어미가 너 보러 왔다. 살이 빠졌구나. 밖에서 잘못 챙겨 먹었지? 제 집에서 잘 먹고 있습니다. 서아야, 어미가 말하는데 도윤이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밖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무릎 꿇고 있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랬어. 침대 머리맡에서 싸우고 발치에서 화해하는 법이야. 미국에서 다른 여자랑 혼인신고한 게 침대 머리맡 싸움이라고요? 박 여사님,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 박 여사의 얼굴이 경련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서아야, 그 일은 정말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윤소희라는 애가 도윤이 아이를 가졌어. 아들이야. 어미도 어쩔 수가 없었어. 도윤이는 외아들이고 박씨 집안 3대 독자야. 어미가 박씨 집안의 대가 끊기는 걸 볼 수는 없지 않니. 그래서 아들더러 중혼을 하라고 하고 저더러 첩이 되라고요? 첩이 아니라 둘 다 동등하게. 어미는 누구 편도 들지 않았어. 너는 본처고 걔는 첩실이고. 옛날 대갓집 어른들은 다 그랬잖아. 일제강점기 때 그 대가족들을 봐. 어느 집이 삼처사첩이 없었어? 나는 그녀의 논리에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다. 옛날 일제강점기? 박 여사님, 지금은 21세기예요. 일부일처제 모르세요? 어미가 왜 모르겠니? 하지만 규칙은 죽어있고 사람은 살아있잖니. 나는 더 이상 그녀와 말 섞기가 싫었다. 박 여사님, 잘 들으세요. 당신 아들이 밖에서 몇 명의 여자를 만나고 몇 명의 아이를 가졌든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박도윤과 이혼할 겁니다. 그는 빈손으로 나갈 거고요. 박 씨 집안 재산은 한 푼도 원하지 않지만 한 씨 집안의 것은 당신들이 한 푼도 가져갈 생각 마세요. 박 여사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고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는 내 코에 손가락질하며 욕을 했다. 한서아, 너 여기서 잘난 척하지 마. 네가 뭔데 그래? 네 아비가 돈 좀 있다고 까부는 거 아냐? 한씨 집안 아니었으면 내 아들이 너랑 결혼했을 것 같아? 박씨 집안에 시집와서 3년 동안 알 하나 못 낳은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그런 말을 해. 그 말은 내 아픈 곳을 찔렀지만 나는 그녀 앞에서 티를 내지 않았다. 제가 아이를 못 낳은 건 당신 아들 문제 때문이에요. 밖에서 제가 불임이라고 떠들고 다니시는 거 제가 모를 줄 아세요? 박 여사님, 입 조심하세요. 안 그러면 당신 아들 마지막 남은 재산마저도 지키지 못하게 될 테니까. 박 여사는 내 말에 할 말을 잃었다. 한참을 씩씩거리더니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세상에. 여러분, 와서 보세요. 한씨 집안 딸이 사람 잡아요. 우리 박씨 집안을 죽이려고 해요. 우리 집안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는 그녀가 바닥에서 뒹구는 모습을 보며 한치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돌려 경호팀장에게 말했다. 저분 모시고 나가세요.
계속 소란 피우면 경찰에 신고하고요. 경호팀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두 사람을 시켜 박 여사를 끌어냈다. 박 여사는 끌려가면서도 소리쳤다. 한서아, 너 후회할 거야. 한씨 집안이 대단한 줄 알아? 박씨 집안도 만만하지 않아. 두고 봐.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바람 소리에 묻혔다. 나는 몸을 돌려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막 두 걸음을 떼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윤소희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저편에서 윤소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전에 애교 섞인 목소리가 아니라 이를 악문 듯한 증오가 섞인 목소리였다. 한서아, 너 정말 독하다. 칭찬 고마워. 네가 이긴 것 같아? 내가 말해두는데 내 뱃속에는 박씨 집안의 씨가 있어. 이 아이만 낳으면 박씨 집안의 모든 것은 내 것이야. 넌 뭔데? 넌 그냥 알도 못 낳는 암탉일 뿐이야. 나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박도윤은 널 사랑하지 않아. 너와 결혼한 건 한씨 집안이 돈이 많아서야. 이제 너희 집안이랑 사이가 틀어졌으니 그는 더더욱 널 원하지 않을 거야. 두고 봐. 이 소동이 잠잠해지면 도윤 씨는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올 테니까.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윤소희, 잘 들어. 나는 너랑 남자를 두고 싸우는 게 아니야. 쓰레기를 버리는 거지. 박도윤은 나에게 쓰레기 더미일 뿐이야. 네가 원하면 가져가. 사양할 필요 없어. 윤소희는 내 말에 할 말을 잃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물으셨다. 또 무슨 말을 하더냐? 듣기 거북한 말들을 좀 했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다. 서아야, 어미가 너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다. 네가 박씨 집안에 시집간 지 2년째 되더네. 사람을 시켜 조사해보니 박도윤이 밖에서 여자가 있더구나. 한 명이 아니었어. 나는 멍해졌다. 네가 상처받을까봐 말하지 않았어. 지금 생각해보니 어미가 잘못했다. 진작 말해줬더라면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속고 살지는 않았을 텐데. 나는 소파에 앉아 머릿속이 하얘졌다. 한 명이 아니었다고. 밖에서 여자가 한 명이 아니었다니. 나는 심호흡을 하며 모든 감정을 억눌렀다. 엄마, 알았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해요. 나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었다. 박도윤은 여전히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마치 검은 묘비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박도윤은 문 앞에서 사라졌다. 대신 변호사 서한이 도착했다. 박도윤의 변호사는 부부감정 파탄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한서아의 혼후 재산 분할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왔다. 분할 대상에는 한서아 명의의 강남 아파트 3채, 고급 승용차 2대, 그리고 80억 원이 예치된 은행 계좌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서한을 보고 나는 웃었다. 큰오빠 한서진은 배를 잡고 웃었다. 낯짝도 두껍네. 자기가 바람 피워놓고 네 재산을 나눠달라고? 둘째, 오빠 한서준은 바로 말했다. 내가 사람 시켜서 그 변호사 사무실 박살 내버릴게. 서두르지 마. 소송 걸라고 해. 나도 박도윤이 무슨 수로 한씨 집안에서 돈 한 푼이라도 뜯어낼 수 있는지 보고 싶으니까. 나는 변호사 서한을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때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왔다. 위치 정보 하나와 함께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박도윤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면 이리로 와. 확인해보니 위치는 시 외곽의 한 사립병원이었다. 하나와면 나는 3초간 망설이다가 큰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 몇 명을 데리고 같이 가달라고 했다. 40분 후 나는 그 사립병원 주차장에 도착했다. 이곳은 상류층 고객을 전문으로 하는 고급 사립병원이었고 산부인과가 특히 유명했다. 차에서 내리자 병원 입구에 흰 가운을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40대쯤으로 보였고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 대표님이시죠? 저는 이 병원 산부인과 과장 유 씨라고 합니다. 어제 익명의 제보자가 저에게 서류를 보내면서 반드시 직접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대표님께서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는 나에게 누런 서류 봉투를 건넸다. 나는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의료 기록과 몇 장의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었다. 윤소희의 것이었다. 내용을 본 순간 내 동공이 수축했다. 나는 빠르게 읽고 나서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유 과장님, 이 자료 신뢰할 수 있습니까? 100% 신뢰할 수 있습니다. 윤소희 씨가 저희 병원에서 진료받은 전체 의료 기록입니다. 매 진료마다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이 일은 비밀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나는 차에 올라타 봉투를 큰오빠에게 건넸다. 큰오빠는 내용을 다 읽고 나서 얼굴이 굳어졌다. 젠장, 이거 너무 역겹잖아. 박도윤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겠지? 그에게 알려야 할까? 서두를 필요 없어. 그가 가장 의기양양할 때 진실을 알게 해야지. 저택으로 돌아오자 문 앞에 붉은색 페라리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윤소희의 차였다. 그녀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흰색 인부복 원피스에 플랫슈즈를 신고 있었고 배가 약간 불러 있었다. 그녀는 내 차를 보자 달려와 차창을 두드렸다. 내가 차창을 내리자 윤소희가 말했다. 한서아, 너랑 얘기 좀 해야겠어. 너랑 안 친해. 할 얘기도 없고 박도윤에 관한 거야. 그가 너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알고 싶지 않아?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차에서 내렸다. 윤소희는 나를 길가 나무 그늘로 데려가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건넸다. 이건 박도윤이 다른 사람과 통화한 녹음 파일이야. 들어보면 네가 그 사람 마음속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될 거야. 나는 받지 않았다. 왜 나한테 이걸 주는 거지? 윤소희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형언할 수 없는 뒤틀림이 섞여 있었다. 내가 그를 증오하니까. 내가 그녀를 쳐다보자 그녀는 말을 이었다. 나는 박도윤을 증오해. 그는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단지 그의 배를 빌려 신분 상승을 하려 했을 뿐이야. 내가 왜 그의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해? 박 씨 집안의 재산을 원해서야.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알고 있어. 윤소희가 잠시 멈칫했다. 알고 있다고? 네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하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윤소희는 나를 몇 초간 쳐다보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그 웃음은 점점 커져 마침내 광적인 웃음으로 변했다. 한서아, 너 정말 불쌍하다. 박도윤이 널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 그는 네가 통나무 같다고 했어. 침대에서는 죽은 생선 같다고. 네 아버지가 돈이 많지 않았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라고 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윤소희는 계속해서 말했다. 네가 못생겼고 꾸밀 줄도 몰라서 데리고 나가면 창피하다고 했어. 네가 만든 음식은 맛이 없고 네가 고른 가구는 촌스럽고 너는 숨쉬는 것조차 틀렸다고 했어. 내 손가락이 살짝 움켜쥐어졌다. 윤소희는 내 반응을 보고 더욱 즐겁게 웃었다. 화났어? 속상해? 내가 왜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아? 널 괴롭게 만들고 싶어서야. 네가 한씨 집안 아가씨든 뭐든 상관없어. 내 눈에는 넌 그냥 남자한테 놀아난 멍청한 여자일 뿐이야. 나는 심호흡을 하며 말했다. 할 말 다 했어? 다 했어. 왜? 나 때리게? 내 뱃속에는 박씨 집안의 씨가 있어. 나 한번 건드려봐. 나는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야, 녹음 파일에서 윤소희의 목소리가 똑똑히 흘러나왔다. 박도윤 그 바보. 아직도 내가 자길 진짜 사랑하는 줄 안다니까. 걔가 돈만 없었어도 쳐다도 안 봤지. 아이 낳으면 박씨 집안 재산은 다 내 거야. 그때 가서 뻥 차버리고 아이 데리고 다른 사람이랑 잘 살면 돼. 윤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만 녹음할 줄 아는 게 아니야. 이 녹음은 네가 지난번에 나한테 전화했을 때 내가 녹음한 거야. 이미 박도윤한테 보냈어. 윤소희는 눈을 크게 뜨고 목소리가 떨렸다. 너 언제? 내 뱃속에 있는 거. 정말 박도윤의 씨 맞아? 윤소희의 얼굴이 완전히 뒤틀렸다.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헛소리 마. 날 모함하지 마. 이건 박도윤의 아이야. 그래? 그럼 유전자 검사할 자신 있어? 이 병원 의료 기록에 따르면 네가 임신하기 전후 2달 동안 3명의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던데. 윤소희, 그 남자들 이름도 내가 읊어줄까? 윤소희는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었다. 그녀의 입술은 떨리고 눈의 빛이 점점 사라졌다. 그때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멀리서 달려와 우리 앞에 급정거했다. 박도윤이 차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얼굴은 솥뚜껑처럼 검었다. 그는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데 화면에는 녹음 파일 재생 화면이 켜져 있었다. 그는 윤소희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말했다. 날 속였어. 윤소희는 겁에 질려 뒤로 2걸음 물러섰다. 도윤 씨, 내 말 좀 들어봐. 설명할게. 내 뱃속의 아이, 대체 누구 거야? 윤소희는 입을 벌렸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박도윤은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서아야, 나한테 말해줘. 제가 하는 말이 정말 사실이야?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 안에는 분노, 굴욕, 그리고 거의 보이지 않는 애원이 담겨 있었다. 네가 직접 확인해. 나한테 병원의 전체 의료 기록이 있어. 원하면 한 부 줄게. 나는 그에게 누런 서류 봉투를 던졌다. 박도윤은 봉투를 받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윤소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봉투를 빼앗으려고 달려들었다. 큰오빠가 데려온 사람들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녀는 발버둥 치며 비명을 질렀다. 이전의 우아하고 고귀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미친 여자처럼 소리쳤다. 그거 내 거야. 보면 안 돼. 박도윤, 내 말 들어. 아이는 당신 아이야. 정말이야. 제가 거짓말하는 거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거라고. 박도윤은 봉투를 열어 안에 서류를 꺼냈다.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들어 윤소희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아이 아빠는 유건국이군. 우리 회사 부사장. 내 회사 부사장이랑 놀아나고 그걸 나한테 뒤집어 씌워? 윤소희는 완전히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도윤 씨, 내가 잘못했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유건국이 날 강제로, 내 탓이 아니에요. 박도윤은 길가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버렸고 거대한 소음이 울렸다. 나는 옆에 서서 이 소동을 지켜보았다.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없었다. 윤소희는 콧물 눈물을 흘리며 박도윤의 바지를 붙잡으려 했다. 박도윤은 그녀를 발로 차버리고 나를 향해 돌아섰다. 서아야, 미안해. 난 쟤가 저런 사람인 줄 몰랐어. 나한테 기회를 줘. 당장 쟤랑 깨끗하게 정리할게. 필요 없어. 너희들이 어떻게 정리하든 나랑은 상관없어. 서아야, 우리 아직 이혼 안 했어. 넌 아직 내 아내야. 곧 아니게 될 거야. 나는 몸을 돌려 차에 올라탔다. 문을 닫았다. 차창 밖에 박도윤은 바람에 휘어진 기둥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윤소희는 여전히 바닥에서 울고 있었고 인부복에는 흙과 풀이 묻어 있었다.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 나는 백미러로 윤소희가 갑자기 울음을 그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바닥에서 일어나 눈물을 닦고 박도윤이 떠난 방향을 보며 기이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들었다. 이 여자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여자였다. 일주일 후 세강 인터내셔널의 주가는 하한가에서 상장 폐지로 바뀌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박도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다. 그가 공개적으로 윤소희와의 관계를 인정한 후
여론은 완전히 뒤집어졌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제목은 하나같이 자극적이었다. 세강그룹 대표, 중혼죄 사실로 드러나, 재벌 총수, 내연녀에게 배신당해, 윤소희 복중 태아, 친자 아닐 가능성 높아. 네티즌들의 댓글은 더욱 가관이었다. 이건 재벌가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코미디네. 박도윤, 난 내가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호구였네. 윤소희, 넌 네가 내연녀를 키우는 줄 알았지? 사실은 남의 자식을 키우고 있었던 거야. 박도윤의 명성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한시 저택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내 앞에는 상세한 계획서가 놓여 있었다. 거기에는 세강 인터내셔널의 모든 사업 부문, 협력사, 자금 흐름, 부채 상황이 적혀 있었다. 큰오빠 한서진이 내 옆에 서서 계획서를 가리키며 말했다. 서아야, 세강의 주요 수입원은 세 가지야. 국제무역, 부동산, 금융투자. 국제무역은 우리가 유통망을 다 막아버렸고, 부동산 쪽은 은행에 4천억 대출이 있는데 다음 달이 만기야. 못 갚으면 부도나는 거지. 금융투자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부문이지만 가장 취약하기도 해. 주요 투자처가 미국 펀드인데 펀드 매니저가 박도윤의 처남, 아니 윤소희의 남동생 윤소성이야. 윤소희의 남동생, 응? 박도윤이 2천억을 투자해서 전부 윤소성한테 맡겼어. 그 돈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웃었다. 윤소성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봐줘. 이미 알아봤어. 윤소성은 지난달에 처자식 데리고 동남아로 도망쳤어. 그 돈은 이미 다 빼돌렸고 지금 계좌에는 200만 원도 안 남아있대. 박도윤은 알아?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요즘 윤소희 일 처리하느라 바빠서 계좌 확인할 겨를도 없었을걸. 그럼 알게 해줘야지. 내일 그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윤소성이 도망친 사실을 알려줘. 윤소성의 해외 위치 정보도 첨부하고. 너 그놈을 아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자기가 자초한 일이야. 큰오빠는 일을 처리하러 나갔다. 나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창밖의 먼 산을 바라보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김 비서에게서 온 전화였다. 대표님, 박도윤 씨가 방금 저를 찾아와 대표님과 식사를 하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윤소희 씨와는 완전히 끝났고 그녀를 저택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지금은 혼자라고요? 혼자인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대표님과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대표님의 진짜 신분을 몰랐지만 이제 알았으니 잘 해드리고 싶다고요. 나는 웃었다. 예전에는 내 진짜 신분을 몰라서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이제 알았으니 잘하겠다고? 이게 무슨 논리야. 요즘 바빠서 그와 식사할 시간 없다고 전해.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도윤 씨의 어머니 박 여사님이 요즘 사방의 아들이 윤소희에게 속았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대표님이야말로 박 씨 집안의 진짜 며느리라며 마음을 돌려주길 바란다고요. 무슨 말을 하든 소용없어. 전화를 끊고 문득 한 가지 일이 떠올랐다. 휴대폰을 들어 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주 변호사님, 이혼 소송 서류는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다. 언제든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변호사님 사무실로 가서 서명할게요. 네, 한 대표님.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박도윤 씨가 사방에 돈을 빌리러 다니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세강 인터내셔널은 다음 달에 파산보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이혼을 제기하면 박도윤 씨가 부부 공동 채무를 이유로 대표님께 대출 일부를 분담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진 빚이 저와 무슨 상관이죠? 법리적으로는 관계가 없지만 혼인관계 존속기간 중에 그가 빌린 돈이 가정생활비나 부부 공동 경영에 사용되었다면 법원에서 부부 공동 채무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전에 세강 인터내셔널에서 고문직을 맡으셨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기다리십시오. 그가 파산하거나 대출을 다 갚은 후에 이혼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그의 자산은 0이 되고 대표님은 오히려 채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좀 더 기다리죠. 전화를 끊고 나는 사무실을 나와 복도에 섰다. 아래층 로비에서는 어머니가 몇몇 사모님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계셨다. 그들은 내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모두 일어섰다. 어머, 서아 왔구나. 살이 빠졌네. 잘 챙겨 먹어야지. 서아는 이제 우리 시에서 가장 핫한 싱글녀가 됐어. 얼마나 많은 집안에서 탐내는지 몰라. 그러게 말이야. 듣자 하니 조씨 집안 도련님도 서아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던데.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우리 서아는 당분간 결혼 생각 없어요. 눈앞에 일부터 처리해야죠. 나는 다가가서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어머니 옆에 앉았다. 한 사모님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서아야, 듣자 하니 박도윤이 며칠 전에 풍수 전문가를 찾아가서 예전에 살던 그 저택을 다시 인테리어해서 풍수를 바꾸겠다고 했다던데. 그 사람 제정신이니? 다른 사모님이 말을 이었다. 제정신이 아니라 궁지에 몰린 거지. 세강 인터내셔널은 이제 곧 말라붙을 우물이야. 어떻게든 방법을 찾지 않으면 마지막 한 방울의 물도 남지 않을걸.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폭우가 쏟아질 모양이었다. 열흘째 박도윤은 한씨 저택문 앞에서 꼬박 사흘 밤낮을 무릎 꿇고 있었다. 첫날 그는 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꿇어앉아 있었다. 마치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비련의 남자 주인공처럼 보였다. 언론이 소문을 듣고 몰려와 장총 담포를 들이대며 그를 찍어댔다. 다음 날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박도윤, 전처에게 용서 구하며 사흘 밤낮 무릎 꿇어. 어제는 재산 분할 소송, 오늘은 용서 구걸. 이 남자 더 뻔뻔해질 수 있나? 그는 전처에게 무릎 꿇는 게 아니라 한씨 집안에 무릎 꿇는 거다. 한서아 씨, 절대 마음 약해지면 안 돼요. 저런 남자는 독약이에요. 둘째 날 박도윤의 정장은 더러워지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무릎은 이미 퉁퉁 부어올랐다. 그의 비서가 물과 음식을 가져왔지만 그는 쳐다보지도 않고 먹지 않았다. 고육지게를 쓰려면 제대로 해야 했다. 셋째 날, 박도윤은 더 이상 무릎을 꿇고 버틸 수 없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이 누렇게 뜨고 입술이 하얘졌다. 그의 비서가 억지로 물과 죽을 먹여서야 겨우 그 자리에서 기절하지 않았다. 이 사흘 동안 나는 한 번도 그를 보러 나가지 않았다. 나는 저택에서 평소처럼 식사하고 잠자고 운동하고 업무를 처리했다. 큰오빠가 가끔 밖의 상황을 보고해주면 나는 듣고 고개를 끄덕일 뿐 별다른 표정 변화는 없었다. 넷째 날 아침 나는 드디어 대문 밖으로 나갔다. 박도윤은 내가 나오는 것을 보고 눈에 희미한 빛이 스쳤다. 그는 힘겹게 일어서려 했지만 무릎은 이미 말을 듣지 않았다. 몸이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다. 그의 비서가 급히 그를 부축했지만 그는 비서를 밀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다가왔다. 걸음마다 힘겨워 보였다. 내 앞에 와서 그는 쿵 소리를 내며 다시 무릎을 꿇었다. 서아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나는 고개를 숙여 그를 보았다. 사흘 동안 씻지도 않고 면도도 하지 않아 몸에서 시큼한 냄새가 났다. 그의 정장은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온통 잿빛이었으며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한때 오만하기 짝이 없던 그 남자는 이제 주인에게 버림받은 개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도윤은 계속해서 말했다. 서아야, 윤소희랑은 완전히 끝났어. 그 여자가 날 속였어.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내가 이미 쫓아냈어.
박씨 집안에서 내쫓고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게 했어. 아, 서아야, 우리 재결합하자. 아니, 우리 아직 이혼 안 했잖아. 우린 아직 가족이야. 나한테 기회를 줘. 앞으로는 너만 사랑할게. 평생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을게. 약속할게. 할 말 다 했어. 서아야, 진심이야. 이 사흘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너라는 걸 깨달았어. 예전에는 내가 어리석었어. 그 여자에게 홀렸었어. 이제 정신 차렸어. 제발 나한테 기회를 줘.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지만 나는 그 진심이 가짜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막다른 길에 몰렸기 때문이었다. 박도윤, 네가 여기서 사흘 동안 무릎 꿇은 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강 인터내셔널을 위해서야. 박도윤의 표정이 굳었다. 나는 말을 이었다. 네 회사는 파산 직전이고 은행 대출은 갚을 수 없고 협력사들은 다 떠났고 네 명성은 땅에 떨어졌지. 지금 너에게는 기댈 언덕이 필요하고 나는 너의 유일한 언덕이야. 박도윤은 입을 벌렸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서 네가 여기서 무릎 꿇은 건 내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회사를 구해달라고 빌기 위해서야. 박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아야,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진심으로, 뭐?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진심으로 날 사랑한다고? 그럼 미국에 3년 있는 동안 나한테 전화 몇 통이나 했어? 내 생일 기억해? 우리 결혼기념일은 언제야? 말할 수 있어? 박도윤은 침묵했다. 아무것도 말 못하지. 넌 단 한 번도 나를 신경 쓴 적이 없으니까. 나는 네 눈에 그저 장식품, 도구였을 뿐이야. 이제 그 도구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넌 당황한 거야. 도구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 일해줄 사람이 없어져서. 박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서아야, 내가 잘못했어. 나한테 기회를 줘. 남은 평생 너한테 갚을게. 필요 없어. 네 남은 인생은 너 자신을 위해 써. 내가 몸을 돌려가려고 하자 박도윤이 갑자기 달려들어 내 다리를 붙잡았다. 그는 쉬어버린 목소리로 외쳤다. 서아야, 가면 안 돼. 네가 가면 난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가 내 다리를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다보았다.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큰오빠 한서진이 옆에서 달려와 박도윤을 발로 걷어찼다. 내 동생한테서 손 떼.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네 손모가지를 잘라버릴 거야. 박도윤은 걷어차여 바닥에 쓰러져 몸을 웅크리고 계속 기침을 했다. 나는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3년 전 그가 나와 결혼하던 날을 떠올렸다. 그날 그는 하얀 턱시도를 입고 레드카펫 끝에 서서 미소 지으며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와서야 그것이 사기의 서막이었음을 알았다. 박도윤, 마지막으로 말할게. 나 한서아는 오늘부터 너와 아무런 관계도 없어. 무릎 꿇고 싶으면 계속 꿇어. 하지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나는 몸을 돌려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등 뒤에서 박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울음 섞인, 절망 섞인, 뒤틀린, 광기가 섞인 목소리였다. 한서아, 너 후회할 거야.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라고.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대문이 내 등 뒤에서 천천히 닫히고 그의 목소리는 밖에서 차단되었다. 본관으로 들어서자 어머니가 다가와 물으셨다. 처리됐니? 네. 서아야, 어미가 한마디만 묻자 박도윤에게 아직 감정이 남아있니?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니요. 정말로요. 모든 감정은 그가 윤소희를 데리고 들어온 그 순간 다 죽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럼 됐다. 어미는 네가 마음 약해질까봐 걱정했어. 마음 약해지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내 어깨를 두드리셨다. 그래, 가서 씻고 옷 갈아입어라. 내일 아버지가 너한테 선자리 몇 개 마련해놨으니 한번 나가보렴. 나는 멍해졌다. 선이요?
그래. 너도 올해 26이잖니. 이제 사람을 찾아야지. 박도윤 같은 쓰레기는 버렸으면 됐고, 어미가 더 좋은 사람 찾아줄게. 나는 어이없어 웃었다. 엄마, 저 아직 이혼도 안 했어요. 조만간 할 거잖니. 그리고 선본다고 바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한번 보고, 괜찮으면 얘기해보고, 아니면 그냥 친구로 지내면 되지. 나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밤에 나는 침대에 누워 뒤척였다. 잠이 오지 않았다. 휴대폰이 켜졌다.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왔다. 한서아, 나 윤소희야. 내일 오전 10시, 동쪽 폐창고로 혼자 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박도윤에 관한 거야. 후회하지 않을걸. 나는 한번 쓱 보고 휴대폰을 옆에 던져버렸다. 다음 날 아침 9시 30분, 나는 마음을 바꿨다. 나는 차를 몰아 동쪽으로 향했다. 윤소희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 궁금해서가 아니었다. 이 여자가 또 어떤 짓을 꾸미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동쪽 폐창고. 오전 9시 55분. 나는 창고 밖에 차를 세우고 걸어 들어갔다. 이곳은 폐쇄된 공업지대로 온통 녹슨 철판과 깨진 유리뿐이었다. 바닥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공기 중에는 곰팡이 냄새가 자욱했다. 내가 들어갔을 때 윤소희는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창고 중앙에 서 있었고 검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다. 배는 이미 꽤 불러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 뒤틀린 미소 대신 기이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그녀는 나를 보고 말했다. 정말 왔네. 보여준다던 건 어딨어? 서두르지 마. 먼저 내 말부터 들어봐. 그녀가 말하는 순간 창고 사방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눈의 여광으로 최소 7, 8명의 남자가 기둥 뒤에서 나와 우리를 에워싸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복면을 썼으며 손에는 쇠파이프와 칼을 들고 있었다. 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윤소희, 날 납치하려는 거야? 윤소희가 웃었다. 이번에는 진짜 숨김없는 악의에 찬 웃음이었다. 납치? 아니, 널 죽이려는 거야. 날 죽이고 한씨 집안의 보복이 두렵지 않아? 두려울 게 뭐 있어. 내 뱃속에는 아이가 있어. 잡혀도 사형은 안 당해. 그리고 이미 도망갈 길도 마련해놨어. 네가 죽으면 난 해외로 뜰 거야. 아무도 날 못 찾아. 너 제정신이야? 한서아, 네가 내 모든 것을 망쳤어. 네가 날 박도윤 앞에서 망신시켰고 내 뱃속의 아이를 아비 없게 만들었고 나를 온 도시의 웃음거리로 만들었어. 나 윤소희,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 없어. 오늘 너한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나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다. 이 여자는 정말 미쳤구나. 그때 창고 밖에서 일사불란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몇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수십 명의 발소리였다. 창고의 대문이 갑자기 부서지며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위장복을 입고 철모를 썼으며 손에는 돌격소총을 들고 있었다. 동작은 깔끔하고 신속했다. 10초도 안 되어 그 8명의 검은 옷의 남자들을 모두 제압했다. 쇠 파이프와 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땡그랑거리는 소리를 냈다. 8명의 남자들은 하나같이 머리를 감싸고 바닥에 쭈그려 앉아 꼼짝도 못했다. 윤소희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다. 그녀는 특수부대원들을 보고 또 창고 밖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창고 밖에서 큰오빠 한서진이 걸어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군복을 입은 2명의 남자가 따랐는데 어깨의 계급장은 하나는 대령, 다른 하나는 준장이었다. 큰오빠가 나를 보며 말했다. 서아야, 괜찮아? 괜찮아. 오빠가 어떻게 왔어? 네가 나갈 때부터 따라왔지. 내가 널 혼자 윤소희를 만나러 가게 둘 것 같아? 저 여자는 이미 미쳤어. 혼자 오는 건 너무 위험해. 내가 여기 올 줄 어떻게 알았어? 내 차에 위치 추적기 달아놨지. 나는 어이없어 눈을 흘겼다. 대령이 윤소희 앞으로 걸어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윤소희 씨, 우리는 당신을 폭력 조직 구성, 불법 감금, 상해 등 여러 혐의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윤소희의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특수부대원들을 보고 바닥에 제압된 남자들을 보고 나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이 어떻게 군대를 동원할 수 있어? 큰오빠가 웃었다. 한성 방사는 군의 주요 파트너야. 특수부대 몇 명 동원하는 게 뭐 대수라고. 넌 한씨 집안을 너무 몰랐어. 윤소희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나는 그냥 겁만 주려고 했어요. 정말 해칠 생각은 없었어요. 그 말은 판사한테 가서 해. 2명의 특수부대원이 다가가 윤소희를 바닥에서 일으켜 세웠다. 윤소희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울부짖었다. 내 아이. 나한테 이러면 안 돼요. 내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걱정 마. 전담 의료팀을 붙여줄 테니. 아이 문제는 법에 따라 처리될 거야. 윤소희는 끌려나갔다. 창고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큰오빠가 다가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집에 가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창고를 나설 때 나는 박도윤이 길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언제 왔는지 그곳에 서서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내가 나오는 것을 보고 입을 열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를 보며 말했다. 여긴 어떻게 왔어? 윤소희가 너한테 해코지하려는 걸 들었어. 그래서 막으려고 달려왔어. 큰오빠가 비웃으며 말했다. 막으려고? 구경하러 온 거겠지. 아니야. 정말 서아를 구하러 온 거야. 내가 서아한테 잘못한 건 알지만 서아가 다치는 건 볼 수 없어. 나는 그의 눈을 보며 그가 하는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간하려 했다. 그의 눈에는 분명 걱정과 초조함, 심지어 약간의 공포도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공포는 내가 다칠까봐가 아니라 내가 다친 후에 한씨 집안이 그에게 책임을 물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박도윤, 날 구할 필요 없어. 난 필요 없어. 서아야, 네가 날 믿지 않는 거 알아. 하지만 난 정말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정말 날 사랑한다고? 그럼 왜 윤소희가 날 찾아올 때가 되어서야 알았어? 왜 진작 나한테 경고해주지 않았어? 왜 그녀가 얼마나 위험한지 미리 말해주지 않았냐고. 박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다. 넌 그녀가 얼마나 위험한지 전혀 몰랐으니까. 넌 단지 그녀가 네 아이를 임신한 여자라는 것만 알았지. 넌 한 번도 그녀를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어. 마치 네가 한 번도 나를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는 것처럼. 나는 몸을 돌려 차에 올라탔다. 큰오빠도 따라 탔다. 차는 시동이 걸리고 박도윤 곁을 지나갔다. 나는 차창으로 그가 석상처럼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차가 한참을 달린 후에 큰오빠가 물었다. 서아야, 정말 박도윤한테 아무 감정도 없어? 없어. 그럼 됐다.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선자리. 내일 나가서 봐. 괜찮은 사람 하나 있어. 육군 소령인데 잘생겼더라. 오빠, 자꾸 선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 알았어. 안 할게. 대신 약속해. 앞으로 사람 만날 때는 반드시 내 허락 먼저 맡아. 또 남자한테 속는 꼴은 못 보겠다. 걱정 마. 한 번 당했으면 됐지. 같은 실수는 반복 안 해. 차는 고속도로를 질주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뒤로 물러났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내일의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이다. 한 달 후 세강 인터내셔널은 공식적으로 파산을 선언했다. 은행은 그 저택, 그 몇 대의 차, 그리고 박도윤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포함한 박씨 집안의 모든 자산을 압류했다. 박도윤은 수천억 자산가에서 하루아침에 무일푼 신세가 되었다. 박 여사, 아니, 왕 여사님은 파산 정산이 있던 날, 세강 인터내셔널 건물 앞에서 대성통곡하다가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녀는 입에 거품을 물고
한편으로는 박도윤이 못났다고 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윤소희가 여우라고 욕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배은망덕하다고 욕했다. 박도윤은 건물 앞에 서서 자신이 손수 일군 상업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많이 말랐고 얼굴은 침쑥했다. 한때 잘생기고 당당했던 세강그룹 대표는 이제 40대 중년 남성처럼 보였고 얼굴에는 온통 풍파와 피로가 서려 있었다. 나는 한씨 저택 사무실에서 이 뉴스를 보았다. 김 비서가 내 옆에 서서 말했다. 대표님, 세강 인터내셔널이 파산했습니다. 박도윤 씨는 지금 어머님과 함께 시 외곽의 한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윤소희는 아직 구치소에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여러 혐의가 적용되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됩니다. 그녀 뱃속의 아이는 유전자 검사 결과 박도윤 씨의 아이가 아닌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누구지? 유건국 전 세강 인터내셔널 부사장입니다. 유건국은 이미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금액이 상당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표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도윤 씨가 오늘 오전에 저택으로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대표님께 드리는 편지라고 합니다. 편지는 김 비서가 나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나는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편지지 한 장이 들어있었고 위에는 박도윤의 삐뚤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서아야, 네가 날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거 알아. 그래서 이 편지를 썼어. 세강 인터내셔널은 파산했고 난 모든 것을 잃었어. 요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 우리가 막 결혼했을 때를 생각했고 네가 나에게 밥을 해주던 모습을, 네가 나를 기다리던 모습을 생각했어. 그때는 소중함을 몰랐어.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이제야 알았어. 내가 잃은 것은 아내뿐만이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한 사람이었다는 걸. 내 용서를 바라지는 않아. 그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이번 생에 너에게 진 빚, 다음 생에 갚을게. 박도윤. 나는 편지를 다 읽고 책상 위에 놓았다. 김 비서가 물었다. 대표님, 답장하시겠습니까? 아니, 나는 그 편지를 들어 다시 한번 읽고 나서 분쇄기에 넣었다. 분쇄기가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종이 조각이 출구에서 나와 눈송이처럼 바닥에 떨어졌다. 오후에 주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한 대표님, 박도윤 씨가 서명했습니다. 이혼 협의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재산 요구는 전혀 하지 않았고 빈손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대표님은 공식적으로 싱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가에 앉아 창밖 하늘을 바라보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큰오빠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서아야, 저녁에 집에 와서 밥 먹어라. 아버지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으셨다. 나는 한 글자로 답장했다. 네. 다음 날 아침 나는 차를 몰아 시 외곽으로 향했다. 박도윤의 지금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다. 그를 동정해서가 아니라 이 일을 마무리 짓고 싶어서였다. 그의 몰락한 모습을 직접 보고 그 모습을 머릿속에 새겨 다시는 어떤 남자의 달콤한 말에도 속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싶었다. 시 외곽의 원룸촌은 낡은 주택가에 있었다. 건물 외벽의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전선은 거미줄처럼 머리 위에 걸려 있었다. 공기 중에는 하수구 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걸어 들어갔다. 박도윤은 1층의 작은 방에 살고 있었고 문 앞에는 잡동사니가 쌓여 있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윤아, 어떻게 좀 해봐. 우리가 이렇게 평생 살 수는 없잖아. 가서 한서아한테 빌어봐. 걔는 마음이 약해서 분명 널 도와줄 거야. 박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엄마, 그만하세요. 걔는 날 안 도와줘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네가 예전에 걔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걔가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겠어? 내가 언제 걔한테 잘해줬어요? 난 한 번도 걔한테 잘해준 적 없어요. 엄마, 자책하지 마세요. 박 여사가 울기 시작했다. 울음소리가 흐느끼며 들려왔고 듣기 거북했다. 나는 들어가지 않았다. 문 앞에 서서 잠시 듣다가 몸을 돌려 떠났다. 차로 돌아와 바로 시동을 걸지 않았다. 운전석에 앉아 눈앞에 낡은 건물을 보았다. 3년 전 일이 떠올랐다. 3년 전, 박도윤은 레드카펫 위에 서서 미소 지으며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와서야 그것이 함정이었음을 알았다. 나는 엑셀을 밟았다. 차는 이 낡은 주택가를 벗어났다. 사흘 후 윤소희의 재판이 열렸다. 나는 방청하러 가지 않았지만 김 비서가 전 과정을 지켜보고 결과를 알려주었다. 윤소희는 공갈 협박, 불법 감금, 상해 등 여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녀의 아이는 출생 후 보육원으로 보내지거나 친척이 양육하게 될 것이다. 윤소희는 법정에서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모두가 그것이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 보름이 지났다. 나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박도윤에게서 온 전화였다. 그의 목소리는 많이 늙어 있었다. 서아야, 나 이 도시를 떠나려고 해.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려고. 가기 전에 너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나한테 뭘 고마워해? 네 덕분에 나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됐어. 예전에는 내가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알았어. 네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잘 가. 안녕 서아야. 그가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놓고 창가에 서서 창밖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식탁에서 한 가지 소식을 발표하셨다. 서아야, 나는 네가 한성방산의 해외 사업을 맡기로 결정했다. 다음 달에 유럽으로 가거라. 그쪽 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네, 큰오빠가 웃으며 말했다. 서아야, 드디어 네가 나서는구나. 아버지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 둘째, 오빠도 말했다. 그래, 집에서 노는 것도 지겹잖아. 나가서 제대로 된 일을 해야지. 어머니는 말씀이 없으셨지만 나를 보는 눈빛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 두 오빠를 보았다.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솟아올랐다. 밖에서 어떤 비바람이 불든 집은 언제나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많이 먹었다. 갈비찜, 농어찜, 마늘 브로콜리 볶음, 오리탕, 모든 요리는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것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혼자 저택 뒤편 언덕으로 올라갔다. 잔디밭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았다. 밤바람이 불어와 소나무와 풀내음을 실어 날랐다. 휴대폰이 켜졌다.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왔다. 한서아 대표님, 저는 유럽의 한방산그룹 책임자입니다. 한성방산의 명성은 익히 들어왔습니다. 대표님과 직접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다음 달에 혹시 시간이 있으신지요? 나는 메시지를 다 읽고 미소를 지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과거의 원한과 애증은 과거에 남겨두자. 나는 일어나 몸에 묻은 풀을 털어내고 산 아래로 걸어 내려갔다. 저택의 불빛은 환하게 빛나 마치 산속에 박힌 찬란한 보석 같았다. 나는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머니가 다가오셨다. 돌아왔니? 달콤한 탕 한 그릇 마시렴. 주방에 끓여놓으라고 했어. 네. 식탁에 앉아 그 달콤한 탕을 한 모금 마셨다. 달았다. 지난 3년간 마셨던 그 어떤 탕보다도 훨씬 달았다.